네, 안녕하세요. 20년 4회차 기출문제 제5과목 생화학 및 발효학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호기적 발효에 의해서 생성되는 건 나왔습니다. 자, 발효는 바로 뭐예요? 미생물이 당을 분해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을 분해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해당 과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해당 과정은 어떻게 나누어지죠? 크게는 두 가지, 혐기적 해당 과정과 호기적 해당 과정으로 나누어집니다. 혐기적은 혐기성,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당이 분해되는 과정이고요. 호기적은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분해되는 과정이겠죠. 자, 혐기적은 어떻게 나누어져요? 우리 글루코즈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뭐가 생성되는 락틱애시드가 생성되는 과정이 있고요. 이거는 그냥 혐기적 해당 과정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는 알코올이 발효되는 과정, 알코올이 생성되는 과정. 글루코즈에서 최종 산물로는 뭐가 나옵니까? 에탄올이 생성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혐기적 발효는 이건 우리 뭐라고도 그래요? 알코올 발효 과정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호기적 과정은 어떻게 되죠? 글루코즈를 이용해서 TCA 사이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뭐가 돼요? 시트릭 애시드가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TCA 사이클을 뭐라고도 해요? 구연산회로라고도 말을 해줍니다. 왜? 최종적으로 구연산이 최종 산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해당 과정은 크게 혐기적 두 가지, 호기적으로 나누어지고 최종 산물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바로 몇 번? 3번 구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82번 다음 중에 세균 세포벽의 성분은 나왔습니다. 세균의 세포벽은 어때요? 세균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세균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세포벽에 따라서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으로 나누어지죠. 그 두 개의 차이는 바로 뭐다? 가장 큰 차이는 세포벽의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의 공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바로 뭐예요? 1번 펩티도글리칸이죠. 근데 펩티도글리칸의 구성과 모양에 의해서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이 나누어진대요. 자, 그람 양성균은 어때요? 펩티도글리칸층이 매우 두꺼워요. 근데 그람 음성균은 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람 양성균 같은 경우에는 펩티도글리칸이 두껍기 때문에 염색은 되는데 탈색이 어려워요. 그치만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에는 염색도 쉽고 탈색도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염색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펩티도글리칸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균의 세포벽을 내가 염색을 하면서 두 가지 세포벽에 의해서 얘는 그럼 양성균이다 아니면은 음성균이다를 구분해주는 실험법입니다. 자, 정답은 몇 번? 1번 펩티도글리칸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근육에서 피루부산이 아미노기를 전이받아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은 나왔습니다. 아미노산 전이 반응이란 건 뭐예요? 한 아미노산이 어떠한 아미노산이 있어요. 걔가 탄소 골격으로부터 새로운 아미노산을 전이받아서 새로운 아미노산을 생성하는 과정을 우리 아미노산 전이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근데 아미노산 전이 과정의 대표적인 거 하나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피루베이트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 전이를 받아서 어떤 거를 생성해요? 알라닌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를 생성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뭐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알라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하나만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옥살로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아미노산 전이를 받아서 아미노산을 생성할 수가 있대요. 얘는 뭘 생성할 수 있어요? 아스파르트산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나왔으니까 이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정답 기억해 주세요. 3번 알라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보조 효소와 비타민과의 관계 중에서 관계가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보조 효소는 바로 뭐예요? 효소 작용을 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한대요. 자, 효소는 바로 뭐죠? 우리 효소기질 복합체가 있죠. 기질이 있어요. 여기에 어떠한 효소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뭔가의 반응을 더 빠르게 하는 걸 우리 효소 작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효소는 바로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조 효소 코엔자임 같은 경우는 바로 뭐예요? 효소의 비단백 부분, 여기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효소의 작용을 도와주는 비단백 부분을 우리 코엔자임 보조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보조요소와 비타민의 관계가 틀린 것은 그런데 많은 비타민들이 체내에 들어서 보조효소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보조요소의 전구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매칭이 되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엽산 같은 경우는 코엔자임 A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뭐가 돼요? THF, 테트라하이드로 폴레이트를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자, 엽산이 바로 뭐예요? 폴릭애시드죠. 이름에도 나와 있습니다. THF를 구성하죠. 정답은 3번 되겠네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 얘 바로 뭐예요?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 어떤 역할을 해요? 상처를 소독하거나 아니면 미생물을 제어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근데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과산화수소가 두 분자가 합쳐지면요, 산소와 H2O가 발생을 한대요. 근데 이 과정을 더 빠르게 해주는 이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는 바로 뭡니까? 4번 카탈라아제죠. 카탈라아제 대표적인 과산화수소 발생 효소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당이 혐기적 조건에서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대사작용으로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것은 나왔습니다. 당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거래요. 우리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당이 분해되는 과정 바로 뭐예요? 해당 과정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난대요? 혐기적 조건에서 일어난대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문제를 냈냐면요. 일반적으로 해당 과정은 그냥 당이 분해되는 과정이야. 근데 많은 부분이 그 호기적 조건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호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해당 과정 같은 경우에는 혐기적 해당 과정과 호기적 해당 과정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해당 과정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87번 발효산업에서 고체 배양이 일반적인 장점이 아닌 것은 나왔습니다. 액체 배양은 우리 어디에다가 브로스 배지에다가 균을 접종을 시키는 거고, 고체 배양 같은 경우에는 아가베지에다가 균을 배양을 시키는 것을 우리 그 고체 배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의 아이고 문제가 안 넘어갔네요. 장점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액체 배양 같은 경우는 고체 배양이니까 고체 배양을 볼게요. 값싼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일단 양이 좀 덜 들어가고요. 원료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1번 값싼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생산물의 회수가 쉽다. 얘는요, 액체 배양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생산물을 회수해 주려면 얘를 다시 워싱을 하고 거기에서 배지 성분을 제거하고 생산물을 수득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얘는 근데 그렇지 않죠. 고체 배양이니까 이 배지의 위에 뜨는 생산물만을 내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산소 공급이 쉽다. 자, 브로스 배지 같은 경우에는요, 가만히 둬서 배양을 하게 되면은 이 안쪽에 배지 내부까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액체 배양을 할 때는 산소 공급을 더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돌려주면서 쉐이킹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쉐이킹 하면서 배양을 해주게 됩니다. 그치만 고체 배양 같은 경우는 이 미생물이 있는 표면이 모두 산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따로 거칠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쉽다. 맞습니다. 환경 조건의 측정 및 제어가 쉽다. 하지만 단점은 바로 뭐예요? 환경 조건의 측정 및 제어가 어렵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 환경 바로 뭐예요? 이 미생물이 존재하는 환경 주로 뭐가 있을까요? pH 같은 경우도 있겠고요. 염도 같은 경우도 있겠죠. 염도, 산도 이런 조건이 있겠습니다. 자, 근데 액상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요, 조건을 맞춰주기도 쉽고 이걸 측정해주기도 쉬워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pH 측정 같은 경우 어떻게 하죠? 기본적인 pH 측정은 우리 pH 미터를 액상용액에 담구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체 배양 같은 경우는 최적화되어 있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측정이 어려운 단점이 존재합니다. 정답은 몇 번? 4번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8번 핵산 관련 물질이 정밀성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산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핵산 물질을 분해해서 어떻게 해요? MSG라고 우리 흔히들 알려있는 정밀성 물질을 만들어줍니다. 자, 정밀성 물질 어떤 맛을 내죠? 우리 맛난 맛이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감칠맛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러한 물질을 맛을 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핵산에서 분리한 정밀성 물질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근데 핵산을 무조건 분해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이렇게 정밀성 물질을 내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1번은 우리 핵산은 어떻게 구별이 되죠? 퓨린계랑 피리미딘계로 구분이 됩니다. 피리미딘계. 퓨린계의 대표적인 거 바로 뭐 있어요? 아데닌이랑 구아닌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피리미딘계가 되겠죠. 자, 정밀성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1번 퓨린계만 정밀성을 갖습니다. 피리미딘계는 정밀성을 갖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당의 5번째 탄소의 위치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인상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요. 당의 6번째 탄소 위치에 OH기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만족해야지만이 당이 정밀성을 핵산이 정밀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퓨린계 환의 6번째 탄소 위치에 OH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리보즈 5번째 탄소 위치에 인상기가 있어야 된다. 맞죠? 그리고 뉴클레이타이드의 당은 리보즈에만 정밀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런 조건 존재하지 않고요. 자, 고분자 및 염기 중에는 모노뉴클레이타이드에만 정밀성이 있는 것이 존재합니다. 맞죠?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중에서 비타민 B2의 생성능이 우수한 미생물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아는 거 먼저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지에는 바로 뭐예요? 대표적인 발효 미생물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거를 발효하는 미생물이죠? 우리 알코올 발효능이 강해서 주정 발효에 많이 사용되는 미생물이에요. 자,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세토박터 아세티 같은 경우에는요. 초산을 많이 생성되는 미생물이죠. 그리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은 대표적인 병원성 미생물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병원성 미생물이죠? 혐기적 조건에서 생성이 돼서 톡신을 생성하는 미생물이죠. 자, 그러면은 비타민 B2 생성능이 우수한 거는 1번. 이렇게 비타민 B2 생성능이 우수한 거는 얘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사실 근데 이 문제는 이 균주를 아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1번, 3번, 4번이 근데 너무 익숙한 미생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쉽게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답은 몇 번? 2번. 자, 90번 곰팡이를 이용해서 액체 배양으로 구연산을 생성할 경우 자, 뭘 생성한대요? 구연산 생성입니다. 구연산 생성하는 거 바로 뭐예요? 구연산 회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연산 회로가 뭐예요? TCA 사이클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균사가 가지가 없는 성분상으로 존재하면 구연산 생성량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때 균사의 형태를 필렛으로 전환하고자 왜요? 자, 우리 액체 배양을 하는데 액체 배양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브로스 배지에서 잘한다 그랬어요. 근데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체 배지에서 보면 포자가 막 이렇게 퍼진 형태로 보이잖아요. 근데 액체 배양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얘가 생성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필렛 형태, 동글동글. 그래서 곰팡이 발효 액체 배양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사진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동글동글 자기네들끼리 균사가 뭉쳐서 이런 펠렛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바로 뭐가 됩니까? 그 생산량이 올라가요. 자,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전환하고자 철과의 비율을 조절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금속은 나왔어요. 이렇게 할 때는 철의 철을 첨가를 해주는데 여기에 대해 철과 비율을 조절을 한대요. 자, 금속 원소를 넣었는데 금속 원소를 통해서 비율을 조절한다. 이건 바로 뭐냐면은 금속 원소 서로 사이사이에 있는 길항작용을 이용을 합니다. 사실 문제는 구연산 회로에서 시작이 됐는데 구연산 회로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죠.
기량작용이에요. 이거는 미량 원소들끼리의 금속 원소들끼리의 기량작용, 어떤 물질이 기량작용을 하는지 서로서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바로 뭐예요? 철은 어떤 거를 구리는요. 구리는 철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철은 어떤 작용을 해요? 암모늄 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해요. 자, 그럼 거꾸로 봤을 때 철은 구리를 억제시킵니까? 아니에요. 얘는 단방향의 기량작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단방향의 기량작용을 합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러면 철이랑 양방향의 기량작용을 하는 건 바로 뭐 있어요? 망간은 철과 양방향의 기량작용을 합니다. 정답은 몇 번? 2번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도당 분해 과정 중에서 HMP 바로 뭐예요? 오탄당 인상 경로입니다. 우리 글루코즈는 바로 뭐죠? 우리 해당 과정에서 사용하는 글루코즈는요. 6탄당이에요. 근데 얘네가 우리 대사에 사용을 하려면은 무슨 프락토즈 16인산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해당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당이 하나 떨어지고 5탄당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5탄당을요. 해당으로만 다 미생물을 이용해서 어떠한 당을 분해할 때 해당으로만 모두 100%가 이루어지는 미생물도 있고요. 해당과 그 5탄당 인상 경로가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비율적으로 발효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두가 이렇게만 일어나진 않죠. 그럴 때 나는 이 해당 과정으로 이루어진 해당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5탄당 인상 경로로만 100% 대사하는 미생물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요거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어려워요. 각자의 특징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5탄당 인상 경로로만 100% 대사하는 미생물은 바로 몇 번이다? 4번 아세토모나스 옥시단스라는 미생물이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중 퓨린계 염기 나왔습니다. 이거 아까도 나왔죠. 우리 염기는 어떻게 구성된다? 퓨린계 그리고 피리미딘계로 구성이 된다. 퓨린계는 대표적으로 바로 뭐가 있다? 아데닌이랑 구아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개는 바로 뭐예요? 여기 피리미딘계가 되겠죠. 정답은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발효법에 의해서 구연산 제조 시 필요한 미생물은 나왔습니다. 발효법에 의해서 구연산을 제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구연산 발효, 구연산 제조니까 TCA 사이클이 되겠죠. 이 TCA 사이클을 이용하는 그리고 미생물 중에 어떤 거 해당 과정으로 더 많이 전환할 수 있는 미생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몇 번 구연산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당분해 능이 뛰어난 아스퍼질러스 나이거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 성인에게서 유당불내증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자, 이름 먼저 볼게요. 유당불내증 뭐예요? 유당을 락토즈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증상을 우리 유당불내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 먹거나 우유 같은 거 먹으면 배탈 나는 경우가 있죠. 자, 이건 바로 뭐예요? 유당을 뭐 해줘야 되는데 유당을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거는 유당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정답은 유당 분해 요소가 적게 생성되기 때문이다.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발효유도 먹으면 안 될까요? 요거트 먹으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발효유가 그래서 유당불내증 환자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제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 발효유 같은 경우에는 락토즈를 분해시키죠. 그래서 락토즈 함량이 낮습니다. 우유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당불내증 환자의 경우에는 발효유를 대체적으로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자, 9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스타글라딘이 생합성에 이용되는 지방산은 나왔어요. 프로스타글라딘은 바로 뭐냐면은 자궁의 수축 및 이완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자궁의 수축과 이완에 도움을 주는 프로스타글라딘은 어떻게 체내에서 합성이 돼서 이용이 되는데,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우리 출산을 다가왔거나 이럴 때 내 체내에서 내가 이 물질이 필요해, 그러면 내 체내에서 굴려서 생합성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생합성을 할 때 전구체로 사용되는 물질이 바로 뭐냐면은 지방산인데, 어떤 지방산이냐면 탄소가지가 20개인 지방산으로부터 생합성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뭐예요? 이 중에서 탄소가지가 20개인 지방산을 찾아주면 되겠죠. 스테아릭 애시드 뭐예요? 탄소가 18개인 포화지방산입니다. 자, 올레익은요, 탄소가 18개고 이중결합이 하나인 지방산이고요. 아라키도닉 애시드가 바로 뭐죠? 탄소가 20개, 이중결합이 4개 있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팔미틱은 탄소가 16개죠. 정답은 몇 번이다? 그러면은 3번 아라키도닉 애시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석유계 탄화수소를 기질로 하여서 균체를 생산하기에 가장 적합한 효소는 나왔습니다. 자, 석유계 탄화수소를 기질로 한대요. 석유계 우리 미생물이 발효를 할 때는 당류를 이용해서 발효를 하죠. 그런데 각각의 미생물마다 일반적으로 모든 당류를 다 이용하는 미생물들도 있고 대부분이지만 특정한 당류를 이용하는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뭘 찾으라는 거예요? 석유계 탄화수소를 기질로 하는 미생물을 찾으래요. 정답은 몇 번? 2번 캔디다 트로피칼리스입니다. 자, 우리 캔디다 바로 뭐예요? 어디에 주로 사용돼요? 그 김치 같은 경우에서 간장에서 산막 효소를 주로 생성하기도 하는 미생물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캔디다가 모두 이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캔디다 중에서 특정한 이 트로피칼리스만이 석유계 탄화수소를 기질로 이용을 합니다. 정답은 2번. 필수 아미노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르라고 나왔습니다. 자, 필수 아미노산 뭐예요? 필수적인 아미노산 맞습니다. 근데 어디에 필수적인 아미노산이에요? 보통의 일반적인 아미노산들은 체내에서 뭐가 돼요? 합성이 가능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필수적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그럼 우리가 식품에서 봤을 때는 그 식품을 할 때 체내에서 합성되는 건 사실 좀 덜 먹어도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는 걸 식품으로 무조건 다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답은 몇 번? 생체 내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식품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되는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두 종류의 미생물 A와 B를 분리하여서 DNA 중에서 GC 함량을 각각 분석을 해보니까 70과 54였습니다. 다음 아미노산의 미생물 조성은, 염기의 조성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볼게요.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미생물 A, B에 내가 염기 조성을 비교를 했대요. 자, 근데 우리 이거 염기 조성 뭐라 알면 돼요? 우리 항상 구안인과 시토신은 짝을 이루어서 분리가 이렇게 결합이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염기를 대사하는데 코돈이 있어요. 이렇게 3가지 단위의 염기를 우리 코돈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 코돈에 맞춰서 안티코돈이 맞게 결합을 합니다. 그렇게 짝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 안티코돈의 역할, 안티코돈 중에서 구안인은 항상 뭐랑 결합을 한대요? 사이토신과 결합을 하고요. 아데닌은 항상 티민과 결합을 한대요. 근데 얘가 뭐라 그랬습니까? C와 G가 70이 나왔대요. 70%가 각각 70%가 나왔대요. 그러면 C와 G는 항상 어때요? 짝을 이뤄서 그 결합을 하게 되는데 70%가 있었다는 거는 얘네가 각각 35%씩 있었다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바로 뭐죠? 54%가 있었대요. 그럼 뭐가 54%가 있었다는 거예요? A와 T, 아데닌과 티민이 54%가 있었습니다. 그럼 아데닌과 티민은 각각 몇 프로씩 있어요? 27%씩 있었겠죠. 정답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설탕을 기질로 하여서 덱스트란을 공업적으로 생성하는 젖산균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덱스트나란 점질물 다당물이라고도 합니다. 점액성 다당류, 당류가 막을 생성해서 점액성을 가지는 물질인데, 이러한 덱스트란을 생성을 하는 건 바로 뭐예요? 류코노스톡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드가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산 합성이랑 대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고르십시오. 그랬습니다. 아미노산 합성이나 대사, 아미노산이 그러면은 대사되는 경로를 한번 볼게요. 아미노산 대사 경로는 우리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크게는 글루코지닉 대사 경로랑 케토지닉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럼 글루코지닉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글루코 이름을 들어보면 뭐랑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 당류와 연결되어 있을 것 같죠? 맞습니다. 얘는요, 포도당을 합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을 말해요. 모든 아미노산이 다 포도당을 합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인데 그 중에 안 되는 거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거? 류신과 리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케토지닉은 우리 케토원성이라고도 말하고 바로 뭐다? 케톤체를 합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들은 우리 케토지닉 아미노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선 뭐가 해당이 될까요? 글루코지닉에서 해당 안 된 게 두 개였으니까 여긴 뭐만 해당이 된다? 류신과 리신 두 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세 가지 마지막으로는요. 이 글루코지닉과 케토지닉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에요. 자, 여기에는 들어가는 거 바로 뭐다? 이소류신 들어가고요. 페닐알라닌 들어가고요. 트립토판 들어가고요. 그리고 티로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네 개는 글루코지닉, 케토지닉 모두 진행할 수 있는 아미노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할 법 볼게요. 글루코진의 류신 맞죠? 관련이 없는 것끼리 짝지어지라 그랬으니까 얘는 글루코진은 류신과 리오신을 제외하고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